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이수영입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좋은 그 세미나 자리를 열어주시고 저희 정부와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 소통할 수 있게 마련해주신 우리 최승재 위원님과 또 이걸 준비해주신 김규용 회장님, 그리고 또 제가 모시기도 했고 또 존경하는 선배이신 그 최수현 석사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우리 STO를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지금 제 앞에서 해보니까 11분이 발표를 하셨고 이분들이 워낙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얘기를 한꺼번에 해주셔서 제가 지금 뭐 무제한 주신 20분 동안 다 답을 못할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저희가 2월 초에 발표를 드리고 내년 말까지 법제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테크니컬 레벨, 또 철학적인 부분, 많은 스펙트럼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냥 말로 한 5분 정도 랩업을 하면 되겠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가 그래도 이 귀한 자리에서 또 저희가 발표드린 내용에 대해서 약간 또 오해나 약간 이해가 아직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데서 제기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좀 여러 차례 제가 발표를 했던 그 슬라이드지만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제가 전체를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자를 보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것 때문에 앞에 나왔습니다. 뭐 주목받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게 되는 대로 제가 1분 정도요. 그러면 그냥 일단 말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뭐 정말 다양한 증권의 개념, 뭐 증권에 대해서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뭐 모호하다부터 뭐 토큰이나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을 발현할 수 있는 데서 이런 점이 좀 미흡하다라던가 또는 저희가 발행 유통체계 규율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테크니컬한 레벨에서 문제점 제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그런 제도화 전에 샌드박스 하는 거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순서대로 뭐가 증권이냐 아니냐가 애매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스펙트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증권에 대해서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더 애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2월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2월에 발표를 하고 이제 한 건데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일단은 이게 어떤 부분이 애매한 거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STO의 이 증권에 대한 불명확성이 굉장히 커다란 허들이나 버틀렉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신한금태 어떤 변호사님께서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뭐 사업하는데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린 거 잘 들어보시면 조금 기울일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크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 가운데 다이어그램 먼저 봐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이번 정부가 자본시장법과 디지털 자산법을 통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서 제 파란 쪽 서클에 되어 있는 증권, 괄호하고 음식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증권법이라는 것은 형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약의 내용이 증권 계약에 해당이 되면 증권법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서 검은 서클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규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괄호하고 그릇이라고 써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여기 과기부에서 저보다 더 이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분산원장 기반,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그 무엇, 거기에 어떤 기록이 되는 것이 뭐 NFT일 수도 있고 화폐성이 있을 수도 있고 증권성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거에 공통분모를 뽑아보면 분산원장 기반이라는 그 기술적인 특성에 쓰여진 그 무엇이라고 지금 우리가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집합의 영역, 왜냐하면 하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 교집합, 토큰 증권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바로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기술 안에 증권이라고 하는 증권 계약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토큰 증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 디지털 자산법, 연두색의 여집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법제적으로 블록체인에 쓴 것은 이 법으로 관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내놓은 것이 없고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유럽에서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기본 방향을 발표한 것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법안이 가 있고요. 저 파란색의 토큰 증권 영역까지 포함한 부분은 법제적으로는 완비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로베이스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은
이게 뭐 음식을 규율하는 증권법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내용이 증권에 해당이 되면 그걸 실물 종이 증권에 썼든 전자증권에 썼든 이런 분산원장 기반에 썼든 증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테라루나에 대해서 증권성이 있다고 법원에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앞으로 테라루나에 대한 변호인들과 검사가 법정에서 다툴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블록체인 기반에 써 있냐 안 써 있냐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테라루나라고 하는 또는 그 권도영과 그 테라폼 랩스라고 하는 사업자들이 투자자한테 약속한 내용, 그 계약의 내용이 증권이냐 아니냐,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법에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가 현재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떤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법을 적용한다라던가 제로 베이스에서 어떤 규제를 만드는데 증권법을 차용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토큰 증권이라는 저 교집합의 영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잡을 수는 있는데 어떤 분이 저기 증권 계약에 해당되는 것을 가상자산에 넣어서 발행을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처벌할 수 있고 검사 감독을 할 수는 있는데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STO가 안 된다는 얘기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 음식에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 증권법에 저게 다 써 있습니다.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6가지 요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 6가지 요리는 증권이라는 음식이다라고 증권법에 써 있고요. 그 밑에 그룹 발행 형태라고 써 있는 것이 상법과 전자증권법에서 저 증권에 해당되는 계약이 적법하게 권리가 기록이 되고 양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부여하는 법제적인 작업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분산원장 기술의 장점, 이게 유변조가 불가능하고 뭐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뭐 처리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저 토큰 증권이라는 것에 저 증권에 해당되는 계약의 내용을 적었을 때 그게 적법하게 그 투자자의 소유권이 추정이 되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전자증권 방식으로 사면 저거는 저 노란색 부분, 저 증권의 디지털화라고 해서 묶거나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제 손에 삼성증권 실물 주식이 없더라도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전자증권법에서 저 전자증권의 계좌부에 기재된 사람이 임자다. 다시 말해서 이수영이 임자다라고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전자증권 기술이 뭐 좋아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 분산원장의 저 소유권을 증권에 해당되는 소유권을 기재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재를 대체함으로써 증권의 권리 양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법 작업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저 증권계약에 해당되는 내용을 토큰 증권에 담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발표한 STO 허용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저 다양한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앞으로 다양한 음식이 있고 또 아까 미래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셨던 그 컨텐츠 창작자 측면에서 얘기해 주신 그런 분들 그런 지금 우리가 이 밑에 두 가지 종류의 그룹밖에 없다 보니까 더 많은 더 다채롭고 뭐 이게 대량이라고 하기보다는 다품종 소량으로 해서 좀 더 투자자들에게 맞춤형으로 또 MZ세대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음식들을 내놓고 싶은데 지금 저 두 가지 형태의 실물증권자 전자증권이라는 걸로는 이게 비효율적이거나 발행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그릇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만들어 드린다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저 토큰 증권이라는 걸 저희가 정부가 뭐 앞에 걸 다 대체해서 이걸로 몰아가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메인스트림에 있는 증권 계약은 저 정형적인 증권이 될 것이고요. 저 연두색에 있는 비정형적 증권의 다채로운 것들이 많이 기존엔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주식이나 채권밖에 없었던 사회에서 좀 더 다채로운 권리들이 안전하게 기록이 되고 양도가 되는 걸 만들겠다라는 게 STO 얘기고요. 근데 증권 계약을 얘기를 하면서 증권성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뭐가 증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저기서 수익증권까지는 다 뭔지 압니다. 저희가 다 해본 것들이 있고요. 뭐 지분,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건 다 아는데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담는 그릇이 애매해서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거는 저 지금 중간에 자본시장법 4조 6항이라고 해서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령한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사의 권리가 표시된 거 저게 법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게 작년에 이제 제가 자문과장 온 다음에 했던 게 작년 4월에 뮤직하우라고 하는 저게 2009년부터 자본시장법에 저 조항이 있었는데 한 번도 어떤 형태가 투자계약 증권이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적용한 사례가 없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많이 나왔지만 하위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몇십 년 전부터 판례로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사업에 투자해서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사의 권리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테라 루나도 좀 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손익을 귀속 공동사업에 했고 타인이 수행했고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가 표시됐다 아니다에 대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어떤 분이 이게 여전히 애매하다 하는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제가 이게 한 토론회 한 8번 정도 되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FTF를 해봤는데 저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이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뭐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코인을 발행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당히 리갈 리스크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증권 규제에 따라서 발행 유통을 안 하고 계셨을 테니까요. 그런 분들은 테라루나를 포함해서요. 또 미국에서 있는 리플을 포함해서 본인들은 지금 이미 발행을 해놨기 때문에 증권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보는 과정에서 나는 저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게 내 계약 내용이 저 공동사업이나 타인이 수행한 거나 손익을 귀속받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계속 주장을 할 거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뮤직하우도 그랬고 한우 미술품 조각 투자했던 분들도 다 처음에 나는 증권 발행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거는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공동사업을 안 했다. 나는 그냥 받은 저작권을 이 사람한테 그냥 준 것뿐인데 내가 왜 공동사업을 했냐라고 주장을 했고 한우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소유권을 잘라서 팔았다. 소유권을 잘라서 팔아서 그 소유권 가진 사람이 그냥 돈 번 건데 내가 왜 증권을 했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저작권을 그냥 갖다 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저작권에 기반한 수익을 자기가 수취를 해서 그거와 똑같은 금전을 줄 걸 약속을 하면서 이 가치를 이 수익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이고 한우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만 판 게 아니고 그 소유권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뭐 갤러리에다가 임대도 해주고 유통시장에 팔아가지고 가치를 높여줄게라고 하는 소유권 플러스 투자 계약이 합쳐졌다. 여기 그 이번에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보안 22년 11월 29일 날 실물자산 공유 지분 플러스 계약상 권리에 저 플러스 계약상 권리가 투자계약 증권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저런 어떤 적용을 하면서 그런 특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코인들 중에서 저런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문제가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걸 보시는 거를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게 저희가 판단한 사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판단은 계속 갈 거고 이게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감독원이나 뭐 사법당국을 통해서 뭐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오두에 왜 이게 STO에 있어서 버틀렉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신한에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샌드박스를 신청하시거나 STO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증권에 해당되는 계약을 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모르고 발행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것 중에 어떤 증권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애초부터 애매했던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조각 투자하시겠다는 분들 또는 기존의 레거시 증권을 발행하시겠다는 분들 또는 뭐 어떤 분들 다 하나같이 이런 자산들을 유동화해서 또는 이런 걸 투자 계약화 해가지고 어떠하게 내가 이 가치를 높이고 그것에 대한 손익을 투자자한테 어떻게 꽂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아까 어떤 분이 투자계약증권인지를 해서 감독원 가서 증권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서 오히려 마치 증권이 무슨 시험에 무슨 커트라인이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증권이 된 다음에 발행이 가능하다 하는데 그런 분들 명확하게 지금 투자계약증권상에 내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에 따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시겠다 하는 분들은 애초부터 애매한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코인 시장의 증권이 적용되고 안 하고 지금 뭐 테라루나처럼 하는 그런 영역과 앞으로 STO 하시겠다는 분들에서 후자에 대한 분들은 투자계약증권이 진짜 애매한 분인지 그러면 애매한 건 이런 거예요. 저는 남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나는 명시적으로 투자 손익을 배분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내가 증권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투자자금을 모집하실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게 불분명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뭐 이렇게 이제 이거 제가 오늘 사실 드리진 못했는데 우리 저기 그 위원님 저기 자료집을 발간해 주신다고 하니까 같이 넣어가지고 이걸 보시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뭐 증권성 판단 뒷부분에 있고요. 앞부분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또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많은 분들이 적어 있어서 그래도 여기 우리 지금 그 세종텔레콤에서 주신 자료에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또 상당 부분이 이거에 맞게 동일한 지적을 하시는 게 있어요. 77페이지에 지금 STO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건의나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완화가 될 것 같아서요. 첫 번째로 발행과 유통의 분리가 이게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합쳐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토큰 증권뿐만이 아니라 증권제도에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고 있는 것은 이 증권을 기록하는 아까 얘기한 그 그릇에 해당되는 게 위변조가 가능하고 안 하고 때문에 이거를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릇은 지금 뭐 전자증권이나 실물증권이 뭐 위변조도 가능할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저희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것은 증권제도의 기본이 이해상충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분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위변조가 불가능한 건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뭐 증권 사기나 그런 걸로 처벌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발행을 하신 분이 유통까지 같이 하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걸 발행을 오늘 하면서 굉장히 유동성이 없는 자산인데 발행을 하면서 저한테 오늘 굉장히 건물 조각 하나를 사 가시면 내일 당장 돈 필요하시면 제가 개설한 유통시장에서 이것을 엑시트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팔았다 치면 예를 들면 그 투자자는 나 이거 오늘 사간 다음에 이거 건물 팔릴 때까지 한 5년 걸리는데 내일 팔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유통시장 갔더니 거래가 없어요.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지금 언제든지 엑시트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또는 반대로 유통시장에서 어떤 그 유통량이 굉장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 감시가 부족할 테니까요. 거기서 시세가 높아졌을 때 발행자가 처음에는 100원에 한 만주 발행해 놓고 그 다음에 유통시장의 시세가 조금 높아졌을 때 1,000원에 또 한 만주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인 시장에서 많이 보던 거거든요. 증권제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을 블록체인으로 해서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하는 것이 신뢰성이 적어서 또는 높아서 발행 유통의 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공시 규제라던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발행자와 유통자는 이해관계가 달리 적용돼야 유통자는 유통자대로 제3의 투자자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발행자는 발행인의 신용으로 처음에 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한다는 것이고요. 노드 51% 분산한 다음에 계좌관리기간 토큰증권 발행하는 거고 노드 51% 분산하고 네 번째 네모에 계좌관리기간에 토큰증권 발행 이게 증권사 어드밴티지가 있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전자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집주식 계좌부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증권이라는 거 기술은 오히려 저희가 안 보고요. 묻거나된 권리를 주인이 누구냐 어떻게 이전이 됐느냐라는 것을 펜대 잡은 사람을 저희가 법으로 지정한 겁니다. 예탁원과 증권사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탁원 아니면 증권사 민간업자 중에선 증권사가 계좌관리기관이 돼서 묻거나된 증권 거래를 당신한테 공권력을 공부를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까 거기다가 적어라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증권사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높은 수준의 자격 요건을 해서 중앙 집중식으로 전자증권을 통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보는 분산원장의 기술적인 특성은 어떤 한 명이 이 거래를 위조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분산원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 토큰 증권의 분산원적인 기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면 이 다음 장에 있는 2번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기존의 증권사나 은행 같은 계좌관리기관이 아니더라도 증권사나 은행보다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을 확실히 확 낮춰가지고 상당히 낮은 요건이지만 분산 원장에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설령 이분이 증권사처럼 신뢰도가 높지 않아서 뭔가 장난을 치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그게 제어가 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노드를 분산하고 저희가 그 분산 원장의 기술 몇 가지를 건 거를 통해서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을 낮추는데 이걸 이용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계좌관리기관이 토큰 증권 발행하는 건 증권사만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증권사가 아니어도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2번의 요건을 열어드린 거고, 근데 그 요건을 증권사랑 똑같이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산 원장이라는 건 어떤 한 명이 위변조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낮출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증권제도 안에 분산 원장의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넣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탁원이 토큰증권 발행심사 총량 관리를 하는 것과 예탁결제원과 같은 중개인이 필요 없도록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예탁결제원은 아까도 박철영 전문의 말씀드렸지만 중개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중개인은 여기서 저희가 3번의 장외거래 중개업자까지 신설을 해서 기존에 없는 장외시장까지 열어드린다고 했던 거고요. 예탁원은 제일 처음에 여기서 보시면 토큰증권 발행 허용에 전자증권법상의 토큰증권을 발행을 허용을 하면서 세 번째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세 번의 3-1번이 권리추정력과 제3자 제약력 부여, 이거 당연한 거고, 내가 무권화된 증권에 투자했는데 그게 내 소유권인지를 판사 앞에 가서 일일이 다퉈야 된다고 하면 증권제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게 넣어주겠다는 거고, 2번하고 3번은 말 그대로 지금 토큰 그 코인업자들 중에서 자기가 얼마를 발행했는지, 얼마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지, 얼마가 유통되는지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증권에서는 실물증권이든 전자증권이든 뭐든 간에 증권 총량이 몇 개가 발행이 됐고 몇 개가 발행인한테 있고 몇 개가 유통되고 있는지 예탁원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예탁원이 아까 무슨 발행된 ST를 뭐 증권을 통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증권회사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외형 요건 심사라는 것도 아까 얘기한 이게 투자자한테 부여되는 권리가 뭔지가 명확한 것이 발행이 돼야지, 투자자한테 부여되는 권리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라서 이게 무슨 블록체인의 어떤 장점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증권의 범위와 투자 한도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토큰 증권을 이용하는 저런 비정형적 증권이 이제 다양한 권리가 많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처럼 기존의 레거시 금융기관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해서 발행단에서 다양한 권리를 증권하는 거 저희가 유도하고 싶기 때문에 공모규제나 이런 것들 많이 완화는 할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증권들 중에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하나 권리관계가 다 제각각입니다. 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된 권리가 딱 명확하긴 한데요. 투자계약증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위험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저 주식, 채권, ELSDR,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이 다 요리에 해당되는 건데 각 요리마다 굉장히 매운 요리가 있고 아기들도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술적인 특성과 관계없이 더 위험하고 더 비정형적이고 더 손해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토큰 증권에 대해서만 투자 한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를 들면 주식보다 ELS나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 투자 한도 규제를 두고 있는 거랑 같은 취지로 보시면 돼요. 이게 토큰 증권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게 아니고 요리가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와 어른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조항이 아니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시장 개설하겠다는 게 웃기는 소리 아니냐라고 써주셨는데, 이거는 자 지금 그 거래 시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거래 시장에서 주식 시장, 한국 거래소가 있는 게 상장 시장이고 나머지 지금 조각업자들이 하시는 그런 것들은 다 비상장 유통 시장입니다. 그런데 비상장 유통시장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을 해서 이런 소규모지만 다양하게 발행된 권리들을 유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한 건데요.
상장시장, 절로 갈 때는 증권거래법에 증권의 상장시장은 인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가를 받은 게 KRX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분이 증권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내가 뭐 코인거래소니까 나는 증권 토큰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 완전히 별개의 법 체계에서 증권거래소 인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저 한국거래소의 상장시장으로 갈 때 왜 토큰 기술 적용 안 되는 그 일반 전자증권화 하는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장외거래 중개업자까지는 분산원장 기반으로 유통이 되다가 상장을 할 때는 저희가 그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적 요건을 빼고 전자증권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블록체인 업자분들도 많이 와 계실 텐데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상장 주식시장에서 거래 유통 볼륨이 많을 때는 하루에 30조씩 거래가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 60억 개가 발행돼 있고요. 그것이 정말 중앙 집중화된, 우리가 전자 등록돼 있고 청산 결제 잘 갖춰진 데에서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실시간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잘 갖춰놨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분산원장 기술이 기술적으로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 제가 만나본 모든 업자분들이 그 정도까지 할 수는 없다. 그냥 분산이기 때문에 거래 기록 검증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장 시장이라는 거는 그 정도의 거래 볼륨까지 받쳐줄 수 있는 것가 필요한데, 이걸 분산원장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 오늘 거래되는 것만큼을 분산원장으로 다 크로스 검증이 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저쪽으로 올릴 땐 전자증권을 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분산원장이 가질 수 있는 혁신성이 이미 저렇게 상장시장이 돼서 그 유통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 볼륨이 터질 때는 이게 아까 뭐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든 그런 다양한 권리가 소규모로 발행이 돼서 발행단에 펀딩이 들어가고 그걸 가진 사람들끼리 그 투자 회수 기간이 되기 전에 자잘하게 손바꿈을 하는 그 정도, 뭐 프로젝트 길이가 뭐 1년에서 3년 이 정도 되는 것들은 사실 상장 시장보다는 비상장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거야 뭐 수십 년 동안 거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한 뭐 한우다, 예를 들면 빌딩 조각이다, 또는 문화 콘텐츠다 해서 존속 기간이 뭐 2년, 3년 뭐 이 정도 되고 발행 총수 자체가 뭐 건물 하나를 한 1000개로 쪼개 팔았는데 그걸 상장해서 거래하는 것이 과연 상장 거래 수요가 있겠냐, 현실적으로도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원장 기술을 일부러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 수요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희는 3번의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신설을 해서 다양한 권리를 거래하게 하는 대신에 정말 대규모로 거래되는 자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잘 갖춰진 전자증권을 하더라도 어떤 STO의 장점을 희석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벌써 25분이나 제가 시간을 써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저희가 기존에 발표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업계를 통해서도 계속 저희가 이제 법, 시행령, 규정, 하위 규정까지 계속 만드는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말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샌드박스나 이런 거 받지 않고도 누구나 이런 그 STO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저희가 희망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뭐 어느서나 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저거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기존의 무슨 뭐 토큰 시장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증권 제도에 무리하게 뭐 블록체인이나 토큰 경제를 끼워넣어서 문제 있다 하는데, 저희 생각은 증권 제도의 분산원장 기술의 좋은 점을 발현해서 기존에 증권화되지 않았던 것을 자본시장에 끌어넣겠다라는 게 더 강하고요. 가상자산법은 저희랑 조금 다릅니다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일 경계하는 것은, 지금 뭐 미래에셋이나 뭐 많은 분들께서 또 좋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금 열심히 어떤 자산을 이 STO라는 그릇에 담을까 고민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기 업자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샌드박스를 해서 나는 뭐라도 거래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한테 뭐 이미 있는 뭐 빌딩 조각 투자 저도 하고 싶습니다. 뭐 음원 저작 투자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게 혁신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샌드박스는 기존에 없는 거에서 혁신성 있는 거 실험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 그럼 뭘 할까요? 저는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좋은 게 있고, 다시 말해서 나는 좋은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있는 음식은 나는 뭐가 거래돼도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오늘 곽 의원도 와주셨지만 또 많은 분들 계시지만 저희 증권 제도에서 제가 자본과장으로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자들이 투자하시는 것은 결국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그릇을 만드셔서 좋은 음식과 결합이 돼서 잘 되면 좋겠지만 음식 자체가 기존에 있는 음식이었다. 또는 기존에도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어서 증권화가 잘 안 되는 것이 이 그릇에 담긴 것으로 해서 더 좋은 자산인 것처럼 세일즈가 되고 투자자들도 나는 그 증권 계약은 뭔지 모르겠고 이건 토큰이니까 STO라는 이름 달고 나왔으니까 무조건 좋은 건가 보다라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로운 그릇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릇을 통해서 더 좋은 음식이 나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디